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그럼 그럼 어떤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뭐 더 나누면 세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그 비즈니스 구조의 형태는 개인 명의로 한다 그러면 이건 개인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 영어로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별도의 회사를 세우지 않고 본인의 그 명의로, 개인 이름으로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동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업자하고 같이 그때도 이제 회사 안 세우고 개인 명의로 또 하면 이거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것 중 하나인데,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이렇게 어떠한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개인 자영업 형태도 있고 아니면 회사라는 것을 별도로 설립을 한다. 회사는 또 한국에서는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법으로 만든 사람, 즉 회사를, 코퍼레이션을 통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번 강의 시간 앞으로 10주차는 다 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첫 시간은 그 회사를 설립을 하시면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가 유리하고 왜 회사를 또 세워서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1주차 시간에는 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비즈니스, 그 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다 보면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과세 당국에서는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알버타주 에드먼튼 시입니다. 그래서 알버타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요번에 그 수강 신청하신 분 보면 사실 캐나다 전역에서 다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또 있고, 심지어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한국에서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지금 시간이 11시일 텐데 아침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버타주에 있다 보니까 알버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버타 기준으로 보면 일단 연방은 지금 9%이고요. 알버타주가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법인세율,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세율이 1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하시면 사실 소득세율이 아시다시피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소득 금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연방하고 주정부까지 합쳐보면 뭐 25%에서부터 48%, 뭐 거의 50% 육박하는 수준으로 계속 세금이 증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자금을 회사 내에 놔두면 11%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가져오면 개인은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많은 세금을 이제 납부하게 되겠죠. 물론 그 회사에 있는 돈을 개인이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회사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인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개인소득세는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금 사정이 뭐 괜찮다면은 그냥 회사 내에 자금을 그냥 놔두면 그건 11%분이 안 빠져나가니까 매년. 그러니까 계속 그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될 수가 있겠죠.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더 이익을 빨리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가서 돈을 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자금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이 가져오면 그때 가서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개인소득세 계산하다 보면 이제 개인소득이 그 뭐 소득금액이 너무 높으시면 그 RRSP에 가입을 하시면 RRSP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RRSP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나중에 RRSP에 대한 투자금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그때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RSP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이연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운영하는 것도 이런 개인 소득의 RRSP와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낮은 세율을 운영하는 틀 안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개인이 가져가면서 그때가 이제 개인 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하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주주로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성인 자녀가 있으면 성인 자녀들도 같이 그 참여를 이제 하시면 이제 그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각 주주가 소득으로 가져가게 될 때 그 소득이 이제 그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소득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분할을 하게 되면 각자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그 소득을 구분해서 분할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세워서 여러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소득을 그 세금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인컴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회사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별 그 기본 공제 금액이 연방은 13,000불, 그 다음에 지금 알버타는 한 19,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개인 소득 중에 일정 금액, 연방 같은 경우는 13,000불까지는 면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두 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사실 26,000불까지는 면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그러니까 모든 캐나다에 있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의 면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공제를 이용해가지고 주주로서 여러 명이 참가를 하면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건 회사를 설립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소득이 나오면 나중에는 결국 개인이 또 그 회사에 있는 소득을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개인에게 인출이 돼야겠죠. 그걸 위드드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개인 입장에서 다시 또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개인이 회사로부터 가져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급여, 그러니까 마치 주주이지만 직원으로 간주해가지고 회사가 주주에게 급여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주주니까 쉐어홀더이기 때문에 쉐어홀더의 자격으로서 금액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고 디비던즈라고 하는데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두 번째 배당입니다. 근데 이 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가져가시면 그 CPP라고 하는 캐나다 연금을 반드시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금이 보통 급여 금액의 한 5.25%, 고용주하고 본인 부담 합치면 10.5%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의 10%를 무조건 공제한 나머지 금액, 거기다 뭐 세금도 띄어야 되고, 또 EI도 띄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배당을 하시게 되면은, 회사로부터 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CPP 공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개인이 이제 회사로부터 돈을 인출해 갈 때 배당으로 받게 되면은 CPP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CPP 1년에 최대 공제할 수 있는 그 급여 금액이 58,700불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면은 뭐 거의 5,000불인데, 그러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해서 뭐 일정 수익을 한다. 아주 수익을 최대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사실은 10,000불 정도는 CPP를 내셔야 되거든요. 1년에 10,000불 정도. 그러면 사실 그 10,000불은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CPP 내는 것보다는 다시 뭐 재고를 더 사든지 영업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돈을 벌어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가져가시는 게 배당을 가져가면 CPP 공제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절약을 그 현금 흐름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그 개인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 T1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T2고 개인은 T1이라고 하는데, T1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CPP가 자동 계산이 돼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반드시 CPP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이제 CPP가 절약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어떤 사업을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려면 또 기존 사업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각하는 방법에는 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회사를 전체로 해가지고 통째로 파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주식을 넘길 수가 있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판 거에 대해서 상당 금액의 양도 차익,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라이프 타임 캐피탈 게인 이그젬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평생 동안 이런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주식을 매각한 것에 88만 3천 불의 양도 차액이 발생한 것을 면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당히 큰 금액이죠. 평생 동안 면제를 이만큼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잘 이제 사업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을 넘기시게 됐을 때, 만약에 주식으로서 팔 수가 있다고만 하면 상당 부분 그 면세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 매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이제 파시는 거죠. 주식 매각 방식이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야지 이런 기회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밑에 그 약간 조건을 제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 대상 자산의 90% 이상이 적극적인 비즈니스에 사용되었고, 매각 직전 2년간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며 그 자산이 50% 이상을 매각 대상 아닙니다. 자산이 그동안 2년 동안 자산의 50%가 계속 비즈니스에 사용되었다. 이런 것들만 입증이 되면 위에 그 주식을 매각할 때 88만 3천 불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회사를 세우면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유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자기 지분 보유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책임을 이제 안 져도 되는 거죠. 회사를 설립하면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 뭐 한마디로 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이제 회사를 설립하시게 되면 뭐 이제 큰 회사 같으면 또 변호사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뭐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그 회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지만 그 차량 번호판 매년 갱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매년 갱신하는 면허세 같이 회사도 그 일정 부분 그 매년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건데 회사는 보통 그 주에다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버타 주니까 알버타 주에다가 설립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연방에다 설립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에다가 그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시나 타운이나 이런 그런 단계가 아니고 매니시플리티, 예,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 프라빈시얼 단위로 주 단위로 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오피스에 가시면은 이제 그 양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알버타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주는 제 생각에는 약간 기업 친화적인 뭐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좀 본인께서 직접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사실은 회사도 설립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많은 고객분들도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떻게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세워서 세울 계획이 있으시고 창업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배우시면 직접 본인이 회사도 세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그 CRA에서 그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인 관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뭐 개인으로 하건 회사로 하건 어느 쪽으로 하건 반드시 정확한 기록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그 모든 서류, 영수증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뭐 뱅크 스테이먼트, 뭐 발행한 수표라든지 뭐 모든 각종 그런 명세서들은 본인이 신고한 그 재무제표 그리고 모든 신고 서류와 함께 6년간 최소 6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하신 것들도 다 서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공제 받은 거, 뭐 기부금 영수증,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학자금 공제 받은 거, 뭐 이런 부분들 다 사실은 6년간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은 언제든지 세무조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 CRA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무신고와 관련돼서는 모든 서류는 6년 이상 보관하셔야 되는 게 이제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손실이 나면은 개인의 이익과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소득자인데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다가 비즈니스가 손실이 났어. 그러면은 그 손실 난 것을 내 급여소득과 상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다른 소득의 사업자인데 렌탈을 했는데 렌탈이 이제 손실이 나가지고 요즘같이 뭐 이런 뭐 코비드 환경 같은 데서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런 손실을 사실은 개인 소득에서 상계를 다른 소득과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있는 손실을 개인의 소득과 상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고 개인은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손실이 날 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회사 자체는 그 결손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2월 결손금을 남겨둬서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나면 또 그거와 상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는 그 2월 결손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하고는 상계가 안 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이익과 상계가 된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좀 규모가 크면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채권자 또 은행을 통해서 뭐 차입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다른 채권자를 통해서 무슨 론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회사를 정리하셔야 되니 이제 청산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약간 청산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채무는 다 상환을 해야 되고 또 상환을 못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무튼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변호사가 됐건 회계사가 됐건 그런 전문가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너분이 뭐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오너분이 충분히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미리 습득을 하시면 많이 그 뭐 전문가를 안 쓰고도 자기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보조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 놓으시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 전문가 비용을 많이 회계 비용이나 세무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그냥 영수증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던져주고 회계사분들에게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뭐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본인께서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실 거면 좀 어느 정도 회계가 뭐고 세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업무를 의뢰할 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또 보다 정확하게 업무를 의뢰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